그럼 파사드로 갑시다. 파사드. 네. 파사드 얘기는 되게 복잡해요. 네. 그리고 복잡 단안하고 그리고 한국만의 좀 유니크한 상황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거나 세계적인 파사드 컨설턴트 회사의 한국 파트너로서 네. 그래도 국내에 굵직굵직한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만나봤고 네. 국내의 메이저 설계사무소하고도 다 만나봤고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파사드는 뭔가 멈춰져 있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멈춰져 있는 이유를 어쨌든 저는 파사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물론 전문가 레벨은 돼. 네. 근데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좀 궁금한 좀 풀어보고 싶은 거죠. 네. 네. 저희는 2013년에 VSA 코리아는 이제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VSA 코리아입니다. VSA 코리아. 네. 네. 반잔텐 그 미스터 반잔텐이 저희 파트너라서 아. VS가 반잔텐 앤 아, 어소시에이트 네네네. VSA이고요. 지금 이거는 기성복 맞춤. 파사드는 네. 파사드가 뭐냐고 아. 물어보시네. 네. 파사드는요, 불어에서 얼굴의 앞면을 뜻하는 말에서 페이스에서 나온 말로 건물의 앞면, 건물의 앞면을 파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면이라고 하죠. 인면도 할 때 그 인면이 파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자도 불어를 써요. 전 네,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사드 컨설턴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그 인면 컨설턴트니까 쉽게는 건물의 옷을 디자인하거나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건물의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빌딩 스킨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 건물의 옷에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제 패션이 되게 패셔너블하게 모양이 되게 특이한. 그래서 내가 뭐 루이비통 파사드를 한다면 그냥 창호의 제품을 쓰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다 하나하나 맞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그냥 비주얼적으로 특이한 파사드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어쨌든 간에 에너지랑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웨어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고어텍스처럼 여름에는 땀이 잘 빠져나가고 뭐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여러 가지 차양이나 단열이나 뭐 채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컨설팅이나 디자인을 하는 건물들, 그러니까 보통 연구소나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게 결국에는 주거랑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굉장히 에너지 최적화할 수 있는 인면 설계라든지 차양을 디자인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파사드 컨설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 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런 파사드 디자인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들이어서 사실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대형 설계를 할 때 파사드 컨설턴트한테 뭘 의뢰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디자인은 건축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유리 면적이 요렇게 되고 창 프레임을 요 두께로 넣고 싶은데 그 프레임 두께가 그 풍압을 버틸지는 건축사가 알 수가 없어. 맞아요. 몰라. 이게 그림이야, 그림.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림인 건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유리가 깨지거나 프레임이 휘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파사드 컨설턴트의 가장 베이직한 거는 구조 계산이 따라가요. 유리의 강도 계산하고 프레임이 그 풍압에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그러니까 의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얘기하면 건축사가 프레임을 두께를 요렇게 하고 그냥 요 촉바로 쓸게요. 유리가 요렇게 가고 또 요렇게 간격을 잡았어요. 그래서 멀리언과 멀리언, 그러니까 수직바와 수직바의 간격을 정하고 이게 예를 들면 60에 160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죽어도 이 치수를 지키고 싶어 해. 근데 풍압이 너무 세. 그러면 이 안에 보강재 디자인을 해야죠. 알루미늄 두께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적인 걸 결정하는 걸 파사드 컨설턴트라고 통칭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좀 더 이게 세분화돼 거라는 거죠. 네,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은 커튼월 컨설턴트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커튼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20층 뭐 정도 넘어가는 유리가 쫙 이렇게 있는 그런 건물들을 커튼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구조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유리에 대한 그런 엔지니어링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을 커튼월 컨설턴트라고 하고 저희 사무소는 이제 구조뿐만이 아니라 풍압 열 에너지 뭐 채광 차양 나중에 목겁하고 나중에 뭐 사이트 컨트롤, 그렇지. BMU 그래서 BMU라고 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교치를 어떻게 하는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는 사무소이고, 그러니까 조금 커튼월 컨설턴트보다 영역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광범위하죠, 되고요. 훨씬. 그리고 이제 디자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택은 사실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의 클라이언트는 보통 건축 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보통은 건물을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 20, 30층 넘어가는 것들 아니면 미술관이나 공공 프로젝트나 뭐 그런 큰 상업 건물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우리나라처럼 커튼월이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루이비통 우리나라 그 청담동 사업처럼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인면을 이런 식으로 휘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속된 파사드로 붙이고 싶다, 인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건축사가 그린 다음에 인면을 그리고 그냥 시공자한테 넘겨. 이걸 실현하는 거냐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사이가 비어져 있는 거죠.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림을 그리고 현장에 그냥 맡기는 듯한 느낌, 우리나라는. 근데 선진국들은 이것을 도면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 일 전체를 하는 걸 파사드 컨설턴트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석재의 철물도 다 디자인을 해줘요.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면. 그리고 유리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한심하다, 그 대형 설계 사무소를 볼 때마다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건, 대표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멀리언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멀리언을 뒤에 기둥에 잡잖아요. 네. 멀리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뒤에 기둥을 잡고 철물을 잡는데, 그러니까 해외 유수의 디자인 보면은 이 철물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워. 맞아. 네. 네, 모멘트 다 계산해가지고 정말 최소의 물량으로 아름다운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각형에다가 구멍 뚫어서 볼팅 한다고. 이게 제일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 중간이 있고 없고가.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가 물어보시는 건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완결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맞습니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대형 건축물은 그 중간 과정을 너무 개무시한다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이유도 좀 듣고 싶고, 이제 필드에 계셨으니까 네. 왜 이런 게 무시되고 있고, 근데 무시됐는데도 건물은 지어져. 네. 건물은 지어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프리츠커가 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못 나오는가, 건축 분야에서. 디테일이 다 빠져있거든요. 껍데기만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파사드 컨설턴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하실 얘기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또 창인데, 창을 조금 더 특이하게 만드는, 사실은 파사드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건물의 옷이라고 하면 벽이랑 창이 다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벽도 뭐 특이할 수 있겠지만 창이 어려운 부분인 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떻게 보면 기술과 기밀이나 수밀이나 구조적이나 모든 성능, 어떤 기술이 집적이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건물의 옷에서는 창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파사드 컨설턴트를 안 쓰시면 그냥 제품을 쓰시죠. 이건 창호를 쓰시던가 KC 쓰시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나는 이제 좀 특별한 모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건 창호를 쓸 수 없을 때는 이런 파사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파사드 컨설턴트가 그 원하는 재료와 원하는 모양으로
구조적이나 단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적으로 문제가 없게 설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케이.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특이한 창문을 만든 프로젝트 2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벽이 열리는 창이고, 대신증권의 사옥인, 을지로 사옥인 대신 파이낸스 센터라는 건물이고, 네.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창이 열릴 것 같지만 전혀 열리지 않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벽과 벽 사이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핸들. 요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여는 프로젝트 아웃으로 되어 있는 창입니다. 아. 왜 이렇게 했냐? 이게 훨씬 쌉니다. 개폐창은 또 이제 제 유블로랑도 연결이 되는데 창 프레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복잡해지지가 않고 유리를 간단한 유리를 3중 유리까지 안 가도 2중 유리로도 충분히 그냥 보통 유리로도 1.5를 열갈률 1.5 이 허가를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거는 그냥 픽스 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큰 유리를 개폐창을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이 돼요. 이거를 여는 순간에 바깥에 난간도 생겨야 되고 문을 많이 열지도 못하고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벽을 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벽을 여는 디자인으로 했고 그래서 좋은 거는 이 픽스 창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가 생긴 거예요. 공짜 벤치가. 아, 유리가 튀어나오는 만큼 거기서 공간이 생긴 네, 거구나.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파사드에서 주는 선물 같은 공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은 대신증권에서 원하는 모양이었어요. 증권회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여기 열리는 거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모양으로 벽이 열리는 프로젝트로 만든 거고 이걸 열기 위해서 당연히 열적으로는 분리할 수밖에 없고 그쵸. 기밀 수밀도 굉장히 안 좋은 디자인이지만 사실 네. 이 튀어나온 게 대신증권에서 원하는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벽돌이 쌓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좀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네. 근데 보면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이게 패션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옥을 하다 보면 이 증권사가 원하는 티피컬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구불구불 사실은 이게 변경된 아니고요. 저희 네. 디자인 허가까지 다 받아놨어요. 네. 근데 대신증권에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이미지로 가고 싶다. 해서 이렇게 정말로 정형화된 게 딱 쌓아지는 모듈로 쌓아지는 디자인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벽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유효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벽을 20cm 열어봤자 굉장히 좁은 면적이 열리는 건 좀 불리한 면이긴 했으나 네. 이렇게 하는 게 유리를 2m 엄청 큰 유리를 여는 것보다는 저희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바깥에서 이제 열려있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게 이고 전체 모습은 이렇게 형상이 되는 유리를 했고요. 돌출 유리창 이상 살짝 더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네네. 살짝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요것도 저는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본인 스스로? 네. 68년에 지은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던 프로젝트고 네. 요렇게 진공유리를 써서 했는데요. 이게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교육회관 뒤편에 있는 수사님들이 사시는 이제 수도원, 그러니까 주거입니다. 주거고 예전에 우리가 흔히 있었던 알루미늄 비단열, 굉장히 얇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된 거창에 나무 슬라이딩 안창으로 이루어진 창이었고 네. 단열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단열 성능을 높이려고 저희 이제 피그 건축이라는 데 설계를 했는데 피그 건축은 처음에는 그냥 기존의 제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이 그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외관을 바꿀 수 없대요. 네. 외관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외관을 안 바꾸려고 했는데 얘는 지금 옛날에 비단열 알루미늄은 지금 그 너비가 25mm입니다.
요즘은 60mm가 음. 기본이고 깊이는 180이 뭐 150, 180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수사님들이 내부에 있는 목재창은 자기는 뜯지 않겠다. 옛날에 우리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수사님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작은 그걸 형제회 수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셨어요? 그렇죠. 어. 저는 이거를 살리고 싶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오케이. 왜냐면 왜 이걸 왜 부시냐. 응, 내가 외관에 사실 분도수도원에서 아직 제가 거기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나무로 된 거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건 지키고 싶다. 그랬을 때 건축 사무소에서 왜 저희를 불렀냐면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거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네. 단열을 하면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25mm, 30mm에 유지를 해야 되고 기존 프레임 두께를. 네, 기존 프레임도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너무 형상이 바뀌니까 그렇죠. 문화재니까 그리고 깊이는 딱 5cm예요. 50mm. 이 안에서 해결된다. 그거를 넘어가면은 나무 목재를 걷어야 되거든요. 뜯어야 된다. 그럼 저희한테 주어진 게 30에 50이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대표님도 돈을 잘 못 벌었겠네. 말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요 창문만 바꾸는 걸로 처음을 시작했고요. 네. 이 5층 중축한 건 저희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저희는 옛날 부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게 된 게 저희 로버트 디렉터님이 하시는 말이 너 70년대, 60년대 그 옛날에 그 디자인 정신으로 이건 창을 만들어야 돼. 그 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너 옛날에 옛날 스포츠카 같은 게 왜 예쁜 건 줄 알아?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연결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야. 지금 차 핸들 보시면은 볼트 너트가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을 최소한으로 만든 다음에 연결 부위가 다 보여요. 하드웨어, 핸들 이런 게 다 보여요. 지금은 정반대로예요. 지금은 저희가 디지털 세상으로 오면서 하드웨어들이 다 디지털이 박시해져가지고 그걸 감추려면 그거보다 더 큰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창호 같은 거 보면 엄청난 큰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숨겨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히든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커요. 매시브해진 거죠. 완전 매시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지금 30에 50에 하드웨어는 다 드러난다. 이게 우리의 지금 이제 컨셉이다. 오케이? 유블로가 나올 수밖에 없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워낙에 옛날에 있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를 뜯어서 이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거는 내부 목재는 그대로 살리고 외부를 단열을 바꾼다. 거창호를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공유리를 쓴다. 왜냐면 진공유리가 아니면 50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유럽은 거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 진공유리를 보편적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네. 단열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그러니까 그 폴리우레탄이나 그 단열 발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단열발을 쓰지 않고 단열 성능을 높이면서 이 분들이 쾌적할 정도로만 단열을, 왜냐면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는 대수선이었기 때문에 이때 2019년이었나? 2020년 이때의 에너지 절약 기준서를 맞추지 않고 해도 됐는데 어쨌든 결론은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였어요. 저희가 해결하는 이슈가.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단열재가 벽체는 거의 스티로폼이 한 10mm, 20mm 밖에 안 들어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끼지 않고, 보통 7도 이상 그 벽면 좀 찹다고 느낀대요. 네. 그래서 그거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였어요. 엄밀히 정확하게는 4.2도인데, 네, 그 7도를 2단계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다 저희가 넣지는 않았는데 결로의 기준이 되는 거를 습도를 몇 %로 잡을까가 이슈였어요. 근데 보통 KS 그냥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게 여기는 물을 쓰지 않는 잠자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금 겨울이니까 한 달 동안 그럼 재보자. 재보고 거기서 가장 최악의 경우로 우리가 그걸 수치로 잡자. 네. 그래서 그냥 온도 습도를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역시나 35%가 그냥 최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40%로 기준을 잡아서 50mm PF 보드를 넣으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 외벽에. 네네. 그리고 단열은 진공 유리를 쓰되 단열을 안 쓰고 진공 유리만 해서 하드웨어는 옛날 하드웨어 손잡이랑 이렇게 80년대에 이걸 다 썼던 거. 구했어요. 그럼요. 80년대에 쓰던 거를 피봇 힌지 그 다음에 손잡이가 되면서 락킹도 같이 되는 건데 네. 이게 80년대 썼다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비행기에서 쓰는 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윈도우 스테이랑 다 구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맞춤 창을 하면 무조건 목겁을 한 2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첫 목겁을 해서 이게 처지지 않는지를 봤어요. 지금 왼쪽에 여기 저희 로버트님이 보이는 게 이제 저분이세요? 첫 목겁이라서 이제 그냥 이 처지는 정도가 괜찮은지를 보고 다시 한번 2차 목겁해서 현장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조금 수정할 거 수정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구했어? 요건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다 구할 수 있어요. 와, 희한하네. 구할 수 있어요. 와, 제주네. 더 심한 프로젝트도 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저는 해외에서도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할 때는 항상 얘기 듣는 게 그거였어요. 그림을 저희가 도면을 그리면 자, 이건 그림이지 시공사를 구할 수 있어? 항상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엔지니어링을 잘한다고 해도 저희가 시공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시공사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하는 사람을 찾는 거랑 그 물건을 찾는 거. 두 가지가. 지금 이런 게 정말 제가 너무 열심히 하던 일이고 지금 조금 이거 끝나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아마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도 결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 디렉터님이 결로가 생길 땐 왜냐면 지금 이게 더블 스킨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결로가 생길 때는 프레임에 구멍을 뚫으면 돼. 기미를 뚫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유블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또 했어요. 이 유블로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결로의 해결책은 기미를 뚫는 거더라. 그러니까 기미를 낮추는 방법이고 프레임에 구멍을 하나하나 하고 안 되면 가스켓 빼서 결로가 안 생길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30에 50에 맞게 진공유리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그럼 반은 새로 압출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압출은요 너무 싸? 그러니까 압출하는 거는 200~300만 원이면 하기 때문에 보통은 물량이 한 10층 이상 건물은 웬만하면 압출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맞게 그냥 딱 그만큼의 마테리얼을 써서 압출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고 이 건물을 지나가다가 보시면 사실은 요즘 볼 수 없는 너비의 창이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열 때 요즘은 되게 육중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막 얼마나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얘는요 느낌이 꽝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요즘 창호랑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창이고 저는 정말 이 창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을 다 컨설팅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오늘 준비해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파사드 컨설턴트 하이라이트가 목업이라고 보거든요. 난 목업 너무 멋있거든. 그 프레임 단면 실제 다 따져보고 하는 게. 한 개만 더. 요거는 송도에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그 쇼핑센터에 벽이 하나 열리는 거고요. 지금 얘가 열린 상태입니다. 이게 벽이 한 짝이 36m에 4m 되는 게 한 짝이고요. 요게 한 짝이에요.
요게 이게 한 짝이에요. 이렇게 열려요. 아, 그게 한 짝이라고? 네, 한 짝. 길이가 얼마요? 36m. 우와. 지금 이게 움직인다는 거야. 맞아요. 와. 비디오를 보여드릴까요? 멋지다. 비디오 한번. 비디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와, 준비 많이 하셨네. 소리 안 나온다. 그냥 소리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보시면 힘을. 네, 굉장히 천천히 열리고 있어요. 일부러. 이야. 근데 사실 저희가 30년 동안 한 문 중에 가장 큰 문이고요. 아, 이걸 문으로 표현하시네. 문이죠. 야, 문 좀 열어라! 그래서 36m 대충. 멋지다. 이거 무게가 어마어마할 텐데. 사실 이게 기술의 핵심은 무게를 얼만큼 줄이냐고 어. 말도 안 되게 모터가 작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모터고요. 네. 6m마다 하나씩 있어 7개가 있는데 총 이게 이렇게 작은 모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시소에 그 무게중심이 맞는 아무리 무거워도 무게중심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맞았을 때는 조금만 딱 움직여도 이게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벗 포인트를 가장 낮게 만들어서 위쪽에 철물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무게중심을 맞췄어요. 맞춰서 설계를 한 거고 건축가는 메스 스터디스라는 이제 네네. 그 건축하시는 조민석 소장님이랑 네. 그다음에 희림이랑 같이 한 이제 쇼핑몰인데 저희는 사실 쇼핑몰에서 요 문 하나만 엔지니어링을 했고요. 네. 이건 넘어가고 이게 벽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법규상으로는 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벽에 해당하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요. 간절기 때 열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피벗 포인트를 굉장히 낮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1.4m랑 3.1m 요게 이제 요 정도인데 1.4m 있는데 철물을 저희가 더 넣은 거예요.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최대한 피벗 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지 모터가 굉장히 작은 모터로도 움직입니다. 카를로스 스카르파라고 네, 스카르파 아시죠? 아닙니다. 네. 스카르파가 이런 디자인을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디렉터님은 렌조 피아노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커튼을 하다가 오셔서 아마 좀 근본이 있으신 분이네. 네, 그렇죠. 나랑 같은 분이 아니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 아니네. 뭐, 예.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얘는 최대한 가볍게 하려다 보니까 내부 마감을 폴리카르보네이트로 성형을 한 거고 네. 폴리카르보네이트 성형은 비싸지만 이게 물량이 좀 되고 오로지 한 유니트만 있으면 딱 한 모듈만 성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그게 맞춰 가로랑 세로를 이 성형판이 전혀 이형 모듈이 생기지 않게 맞췄고요. 네. 그리고 단열재를 벽체 단열재 기준으로 넣고 외부는 지금 송도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짜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잘 안 되면서도 이제 스틸 패널이지만 부식에 좀 신경을 써서 스틸 패널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잘 했어요. 네. 뭐 구조 계산도 했고. 네. 문제는 누가 만드냐. 시공을 누가 하냐. 네. 네. 제작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 여기 레일에 따라서 이 모터가 움직이는 거고. 이게 처음에 당연히 창호회사 할 때는 아무도 왜냐면 저희가 견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이 모든 엔지니어의 핵심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반만 한 거고요. 나머지 반은 견적사를 찾는 거였는데 창호회사나 모든 건축 하시는 분한테는 못한다고 했고요. 그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문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했더니 뭐 그런 거야 그냥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문을 하시는 분. 네네 수문. 근데 조금 더 막 머리를 생각을 해서 A3800 경납고를 폴리카르보네이트 도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시는 분한테 했더니 뭐 그런 거야 뭐 무슨 껌같이 하는 그런 쉬운 거를 우리 누워서 땀 먹기야. 그런 쉬운 거가 당연히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견적을 내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우리가 혁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차, 비행기, 뭐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있는 거를 스케일만 바꿔서 건축에 가져오면 그게 엄청난 혁신이 되는 거구나. 아, 그렇지. 그쪽은 껌 같은 일인데.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건축, 그 서양 건축에서도 20세기, 19세기에 했던 많은 건축가들이 철도나 이런 자동차 기술에서 갖고 온 게 많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조율할 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경납고 분들은 단열도 잘 모르고 기미를 해야 된다는 걸 잘 그렇게 이제 기미를 대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기미를 어쨌든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율하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일들을 오케이, 했었습니다. 오케이.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코드 얘기를 바로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 아, 네, 하셔도 됩니다. 아. 자유스럽게.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훅 들어오는데, 훅? 법규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이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나라의 법규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법규는 방향성이에요. 네. 우리 에너지를 한번 줄여보자. 네. 근데 법규는 구멍이 많아요. 아, 법규는 구멍이 많은데 어떤 법규도 구멍은 있는데 그렇죠. 한국은 특히 많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빨리 지금 탄소를 줄이겠다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삼중유리를 안 쓰면은 허가가 안 날 정도로 주거 경우는 한 3년,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많이 빨리 규제가 심해진 거에 비해서 그거를 허가를 내는 방식이나 그걸 컨트롤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조금 70년대 방식이야. 70년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되게 구멍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다 보니 생긴 거고 그 만드시는 분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필드에서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를 누가 그러면은 이 허점을 누가 구멍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고 있냐면 소비자가 비싸게 주지만 사실은 그 비싼 건물이 비싼 효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너무나도 이건 소비자한테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국에서 참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지만 어떤 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건전하게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저는 이렇게 큰 시장에서 이렇게 아무 이견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그 슬픈 역사도 있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저는 굉장히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네, 건, 네, 우리 세대는 공권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 같은 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었고요. 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들이 경찰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걸 제가 옆에서 느끼거든요. 이게 피부가 쪼그라드는 걸. 그런 분들 밑에서 커왔으니까 저 역시 베이직으로 아무튼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워낙 독재의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전후 세대들, 그러니까 베이브붐 한참 지난 세대들한테 저는 그런 티가 없는 게 나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10년을 지나면서 이게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한꺼번에 바뀔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참 그래서 헛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는데 막 어쨌든 허가를 봐야 되니까 삼중유리를 써야 되고 하는데 벽에서 다 저게 에너지가 빠져나갈 텐데 이러는 걸 제가 보면 너무 저게 법규 때문에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삼중유리를 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죠. 그렇죠. 그게 전국적인 손실로 따져보세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맞아요. 국가적 손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은 하고 오케이. 싶은데 네. 일단은 벽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벽체를 주택은 사실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파사드 이제 그러니까 건물 외관에 벽과 창이 있는데 벽을 에너지 절약 그 계획서 허가를 받으려면 간편하게 하려고 표계산이라는 거를 해서 내가 콘크리트가 100mm가 있고 어떤 단열재가 몇 mm가 있으면 그냥 아무 누구라도 산수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규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네. 그게 주택에서는 저는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굉장히 누구라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되게 이상했던 건 한국에 처음 와서 이상했던 거는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이상했지만 조금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허가권자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력이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나 보다라고 저는 그냥 이해는 했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시뮬레이션이 뭔지 네.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아까 그 뭐지 기성복 맞춤복 이거 해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 하는 건 아까 한 것 중에 요거지. 그러니까 요거처럼 실제 이 벽에서 열이 얼만큼 잘 손실되는가 요걸 소프트웨어로 분석하는 걸 이제 지금 이 대표님이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구독자들은 이런 거 잘 몰라. 네.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레베루가 저랑 레베루가 같기 때문에. 네. 아니 제가 너무 영어를 많이 써서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저 실질 열 손실을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허용을 안 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인정하는 순간 허가권자도 저걸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저걸 볼 줄 아는 허가권자가 없어. 공무원이. 그런 얘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대신증권 처음에 보내드린 벽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허가 받을 때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열 성능을 합니다라는 이제 그 한국에서 인정하는 값과 제가 정말로 컴퓨터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진짜로 하는 그 추정값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게 이겁니다. 실제 해보셨구나. 네, 실제 해봤죠. 네. 실제 해봤더니 그 왼쪽이 그 한국에서 표계산으로 하면 0.173이라는 그 값이 나온 어깨에 거죠. 나오는데 열 관리율이.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벽체는 프레임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벽은 혼자 서 있는데 그런 큰 20, 30층짜리 건물은 알루미늄이 보통 알루미늄이나 거의 대부분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프레임이 다 있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표계산을 하는 거는 그 프레임은 나무로 돼 있던 콘크리트로 돼 있던 뭐 알루미늄으로 돼 있던 그냥 무시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0.173 와트 per 미터 세큐어 켈빈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 맨날 하는 얘기로 따지면은 열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예를 들면 실제로 외벽은 단열재 구간에는 100% 단열재만 있다고 법에서 따져준다는 거예요. 고맙게도. 근데 실제로 단열재가 있는 곳에 100% 단열재만 있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오른쪽은 이 법에서는 0.173으로 나온 이 벽을 실제 구성체로 했을 때 얼마냐를 계산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프레임을 넣어서 그 속에 그걸 넣었더니 0.657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4배가 차이 나는데요. 네, 거의 4배 차이 나는 거죠. 4배, 네. 이게 너무 큰 게 보통은요, 건물의 50%가 벽이에요. 그렇죠. 50%가 지금 400%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건물 전체로 해도 200%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지금 법규로 열 에너지 계산법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지금 이 정도로 오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진 편히 알아둘 수 있게 이걸 단열재 두께로 계산해 볼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건 단열재 두께가 얼마예요? 보이세요? 단열재 두께가 얼마예요? 잠깐만요. 법규를 따진 건 115. 115mm. 네. 115mm가 실제로 0.667은 얼마냐면 단열재 두께가 5mm가 된 거예요. 단열재 두께가 5mm가 된 거예요. 5mm.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정말 단열이 안 되는 재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프레임을 무시하고 단열 벽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계산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게 첫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거예요. 첫 프로젝트를. 그래서 사실은 회장님한테 정말 많이 문의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걸 처음에 알고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가 아닐 거야. 이거는 이렇게 법규가 이렇게까지 무식하지 않아. 이렇게 오류가 클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 이 프로젝트는 좀 벽이 튀어나왔고 네. 여러 가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오류를 키울 수 있는 모양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 저는 모든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커튼월은 이런 굉장히 큰 우리가 생각하는 10% 20%가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큰 오차가 있는 법규로 지금 저희가 에너지 절약 계획을 불행히도 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계속 저는 하고 있고요. 문화적 충격이 온 거네. 네, 이거는 저는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게 왜 변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고민해 봤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행히도.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벤츠보다 티코나 뭐 레이랑 벤츠가 차 값이 10배가 이상 차이 나도 굉장히 잘 이해하십니다. 그거에 대해 납득하세요. 왜냐면 10배 가격을 납득한다. 네, 10배가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그 품질이 뭔지 알고 막 유튜버도 많잖아요. 이게 뭐 신차가 나오면 요거 하나하나가 어떤 엔지니어리고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들을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도 굉장히 깊은데 그 정반대 시장이 저는 차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많이 비싼 시장이에요. 30평 하면 1,500만 원 그냥 들어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경차 한 대 값이 들어가지만 건축가도 몰라요. 건축가도 맨날 와서 얇은 창으로 해달라고 끝. 왜냐면 사실은 이게 너무 이제 지식이 많이 공유가 안 된 분야이다 보니까 왜 가격 차이가 10배 나는지도 이해 못하고 다 똑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 평균 하향으로 이제 결국에는 수렴이 되는 시장인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소비자가 만약에 이거를 더 똑똑한,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가 더 똑똑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이 정말 차처럼 이런 창호나 이런 파사드도 이게 왜 더 비싸고 이게 왜 더 좋은지를 아는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튜브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는 해결이 별로 안 되는 게 정부는 이걸 바꾸는 순간 탄소를 줄이는 거에서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줄이지 못하니까 이거 바꿀 수 없고요. 계산상 줄이는 거니까. 계산상 줄이는데 그게 너무 그 탄소 감축량이 줄기 때문에 안 되고 유리 회사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큰 시장인데 삼중유리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열재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지. 소비자 빼고는 이거를 알고 고쳐서 좋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행히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더 똑똑해질 때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될 건축사가 무지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다시 한번 음. 지금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더 이 지금 피코네가 잘 되는지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런 우리 잘 돼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회장님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 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전설에 근데 그러니까 다들 이게 너무 부족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목말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케이, 네. 그래서 시험성적사 현실의 괴리는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비율 때문에 음. 많이 달라지는 거를 근데 요거보다 사실 벽체가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요. 훨씬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 두 가지가 제가 에너지 버큐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생각을 하는 거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건물의 탄소 저감을 이룰 수 있느냐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건물에서 탄소라는 거는 저는 내질 탄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어떻게 자재가 만들어지고 설치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된 다음에 어떻게 출거가 되거나 재활용이 되는지도 분명히 이 탄소 발자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만 운영 탄소라고 하죠. 거기에만 지금 계속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조금 제가 약간 불편한 거는 이제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모든 공공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되어야 되기 네, 때문에 의무화되고 있죠. 파사드에도 지금 거의 태양광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파사드는 사실 효율이 굉장히 낮고요.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림자지면 더 안 되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비싼 설비가 10년, 20년 되면 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바꿔야 돼.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이제 계산해서 그냥 제로 에너지 하우스 허가 받으려고 막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거기서 좋아하는 거는 그거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그게 과연 결론적으로 그거에 그 포토볼타이크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내재 탄소가 들어가는데 결국에 우리가 탄소를 줄인다고 더 많은 자원을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건축가들이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재 탄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한국이 운영 탄소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너무 춥고 너무 더우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재 탄소를 간과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선진국들도 찌질한 건 똑같아요. 걔네들도 사실 답이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그래도 네덜란드 정도는 이 시선을 내재 탄소 쪽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드디어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에 나는 굉장히 방점을 찍고 싶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지. 아쉬운 것. 그런 거지 뭐. 아까 벽체 실제 열 손실을 눈 감듯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뭐 그게 제일 아쉽죠. 네. 오케이. 네, 그 정도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 오케이.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사실 저는 짧게 네. 이제 이 자료는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걸 몇 가지 물어보고 네. 해볼게요. 네. 대표님은 지금까지 유수의 설계사무소들하고 일을 해왔어요. 네. 근데 분명히 대화가 통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네. 막 고구마 막 300개 먹은 것 같은 네. 조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해외에서도 일을 해보셨잖아. 네. 그 건축사를 상대로. 네. 그런 해외에서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죠. 네. 해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클라이언트 느낌과 우리나라 건축사하고 대하는 느낌의 가장 본질적인 큰 차이가 뭐 같아요? 건축사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어쨌든 일을 주는 게 그 파사트 컨설턴트한테 일을 주는 건 설계사무소잖아요. 네. 네. 설계사무소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계사무소는
한국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 여쭤보신 왜 이제 품질이 높아질 수 없느냐 네.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건축 사무소만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건축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파워가 시공사가 음. 갑이에요. 한국에서는. 아.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저쪽에서 다 쥐고 있다. 네. 어느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인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국에 굉장히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중국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시공사 파워가 건축가보다 세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게 많이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컨설턴트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시공까지 하기를 바래요. 아. 시공까지 하길 바라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시공을 안 해요. 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지. 저걸 다 그렸는데 니들이 왜 안 만들어? 그거지. 네, 근데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심판관인데 심판관이 왜 그렇지. 직업 윤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견적을 주면은 한 개는 절대로 안 줘요. 2개 이상 주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제조사를 네, 왜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컨설턴트는 컨설턴비는 거의 안 받고요. 그러니까 그 제조사에서 커미션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확실히 그렇게 안 했고 중국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피로 감당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A사도 우리 거를 보고서 A사의 방식대로 커튼을 만들 수 있고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창호를 B사도 만들 수 있게 저희는 입찰 도서를 꾸며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저희한테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려서 원해요. 저희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면을 그 특정 창호나 특정 회사 거를 안 그려요. 왜냐면 A사도 될 수 있고 B사도 그래야지 더 건전하게 한 회사가 경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건축사도 싫어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어떤 면에서 왜 싫어해? 도면이 다 안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도면이 왜 여기 지금 창호명이나 아니면 창호 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냐. 그러니까 대표님은 어떤 조건을 프레임은 A를 쓰든 B를 쓰든 C를 쓰든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왜 B가 특정돼 있지 않냐? 그럼 우리 보고 어떤 거 쓰라는 얘기냐? 근데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시공사 파워가 크고 건축이 너무 작아서 건축사가 이제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냐면 조금 말이 이상한가? 네, 아니에요. 네. 그 시공사가 돈은 다 자기가 벌고 건축사한테 이제 이제 돈도 조금 주면서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해요. 시공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100% 책임을 져야 돼요. 100%.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자꾸 시공도서를 건축가가 그리고 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건축사가 저희가 그러거든요. 어떤 부분은 저희가 안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일정 규모를 넘는 건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일정 건물 넘는 건물을 우리나라는 건축사가 시공 도면까지 그리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는 시공 도면이 시공이 안 돼. 그러니까 시공자가 그걸 갖고 자꾸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꼬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지금 대표님처럼 전문 컨설턴트도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도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설계 비용을 받고 그 많은 도면을 설계사무소 제작해낸다는 걸 좀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양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하게 시공이 확인되지 않는 앵커와 확인되지 않은 프레임을 어디서 카피페이스트해서 이거 시공 도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복잡해서 시공 도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도면이에요. 아, 좋은 편이다. 왜냐면 여기서 카피페이스트 앵커 받고 M6, M8 있는데 그게 사실 검증된 게 아니고 아니면요, 저희는 어떻게 거리냐면 그냥 앵커 표시하고 여기는 이 성능에 맞는 앵커를 시공하세요. 끝이에요. 저희는 기호로 표시해요. 왜냐면 그거를 저희가 M8이라고 하는 순간에 M8로 해서 무너지면은 다 저희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 도면은 계약서예요. 근데 이제 건축가들이랑 일을 해보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무조건 저희한테 앵커 안 그렸다, 뭐 안 그렸다 막 그러세요.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는 부분은 그리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A사가 해도 되고 B사가 해도 되지만 기밀 1등급 그다음에 이거를 성능을 만족하고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그리는 도면이 시공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그게 가장 위험한 건데. 그래서 저희 도면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굉장히 많이 건축사들이 싫어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 생각에는 건축사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사의 마지막 도면은 뭐냐면 디자인적으로 뭐가 안쪽이고 뭐가 그 다음에 있고 그 순서와 그 다음에 시공사가 지켜야 될 성능, 이게 단열이 얼만큼 기준이 되고 기물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하고, 입찰 도서라는 거는 시공사가 누가 와도 가격을 매길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게 입찰 도서의 끝이에요. 그 다음 디테일은 정말로 시공을 했을 때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그리면 안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넘어간 도면이 결국 어떤 과정을 사실 선진국들은 거치냐면 시공사가 실제 앵커 같은 거를 다 해온 걸 이쪽으로 다시 보내서 CM이 검증을 한다는 거야. 검증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려서 너 이대로 해 라고 해본들 그게 실현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공된다고 착각하는 도면들 일 뿐더러 그게 만약에 시공자가 이 도면에 다 있는데 우리가 왜 계산해? 그러면 그거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저기서 받은 도면대로 한 거야. 검증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핑퐁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규모가 클수록 건축가도 컨설턴트가 구조 계산을 한 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로 넘어가서 그쪽에서도 더블 체크를 한 번 한 다음에 그렇지. 비교로 해봐서 저희 구조를 시공사랑 공유 안 해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공유 안 해요. 그분들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증을 하거든요. 합을 맞추는 거지. 합을 맞추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하는 계산보다 시공사가 더 많이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웬만한 일반적인 부분은 하지만 시공을 또 하다 보면 또 일반적이지 않은 저희가 안 한 다른 부분도 생겨요. 그런 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건축가의 목, 일의 목, 시공사의 목인데, 한국은 저는 제가 일을 해본 나라 중에서 가장 건축가가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그 표현은 다른데, 책임을 많이 진다기보다는 책임을 많이 지게끔 스스로 올가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살골 같은 자살골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앵커 같은 거를 뭔가 그게 시공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검증이 안 된 거를 자꾸 만드시고, 방수도 뭐 기울기가 다른 걸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진짜 저희 몇 번을 방수가 돼서 다시 찾아봤는데 정말 잘못된 게 건축도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샜는데 도면이 잘못된 거예요. 뭐 그거는 정말 빼박이죠. 그렇지. 사실.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그냥 어디서 가져온 도면. 복사한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왜 품질이 안 좋으냐. 품질이 안 좋아요. 그거는 팩트예요. 결과 품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계속 제 생각에 어떤 파사드 하시는 분이 말씀했는데, 63빌딩을 지은 이후 계속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63빌딩이 정말 되게 잘 지은 건물이었고, 맞아요. 네. 그 이후로 더 나쁘게만 짓고 있다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기술력은 저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구조 엔지니어가 받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엄청나게 작죠.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제가 그 대신 그 증권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가 10군데로 나눠서 구조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얇은 프레임하고 얇은 유리와 그다음에 좀 더 두꺼운 유리가 생기거든요. 10번을 계산을 하면. 그리고 구조 계산 팀에 넘겼더니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걸로 해서 하나로 해서 끝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10개로 계산을 하면 얇은 건 정말 얇고 두꺼운 건 두껍게 계산이 되는데 그게 그 용역비로는 사실은 한 번 이상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수정도 안 돼. 수정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정말 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두껍게 수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데 저희가 하는 컨설팅을 저희가 지금 제가 12년 차인데 5년 딱 지났을 때부터 큰 프로젝트는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큰 프로젝트는 저희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저희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큰 프로젝트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팔 집이에요. 팔집은 보증 기간 내가 책임지는 보증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작은 집만 집 장사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쵸. 아파트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그 보증 기간이라는 거는 1년, 네. 2년, 길으면 3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실리콘이 3년은 버텨요. 네. 그랬을 때,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팔집이고 3년만 버티면 되는 집을 만들어요. 한국은. 그게 그냥 팩트이고요. 시공사도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게 됐어요. 시공사가 처음에는 되게 왜 일을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3년만 유지할 테크닉으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서 지은 거예요. 모든 노하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너무 합리적인 결정인 거죠. 거기에다가 그걸 이중 방수 시스템에 적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부터 5년이 지난부터 저희는 사옥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옥은 유일하게 내가 살기 때문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교체하고 3년 이후에도 그게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있는 건 유일하게 사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되죠. 시공사도 일을 저분이 잘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구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임대를 해서 보증기간이 짧은 거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치. 그치. 아까 관심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 네. 파사드 컨설턴트한테 일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VE라고 하거든요. 한국 여기서는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가격을 한번 쫙 깎는 일을 하는데 저희가 뭐 1년을 일을 해놔도 밸류 엔지니어 하면 다 저희께 1번이에요. 싹 없어져요. 그러면은 사실 돈을 준 사람도 미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저희도 사실 미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몰 비용 일한 거니까. 같이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보증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 한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증 기한이라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지켜야 될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대형 건축물들이 기술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기술자를 쓸 이유가 없는 거구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40년 된 이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네.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술과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내가 얼만큼 얇게 해도 부서지지 않는가? 얼만큼 가볍게 얇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재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보증기간 한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워낙에 프랑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중 방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모든 기밀 수밀에 대해서 한 번 뭐가 바깥에서 잘못되더라도 안쪽에 다시 막이 하나 있기 때문에 2번 2차 방수가 목적인데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단 한 건물도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좀 잘못하고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보증기간 3년을 하는 데에서 시공사한테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봤자 나중에 어떤 시공사는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방식을 나는 보증을 못하겠다고 하는 많지. 해서 그러면은 저희도 이거 1차 방수기 때문에 실리콘 터지면은 방수가 쓸 수 있으니 이제 그 건물주한테 저희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 테니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고 네. 마무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이해가 됩니다. 네. 협회에서 그 그레이올 루프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지 벌써 13년째인데 이제 조금 알려졌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근데 그것도 자기 집인데도 시공사가 다니고 나 이거 책임 못 져.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다 이게 나쁘다, 좋은 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느낀 거는 정말로 제대로 잘 짓는데 저희 나라 보통 프로젝트 한 3년, 5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서 한 3배, 5배 시간과 노력과 문서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은 정말 떨어져요. 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 빨라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적정 규모의 적정 수명의 건물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저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 때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수명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어쨌든 건물 수명을 늘리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근본적으로 습식이 건식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10년 안에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부분만 뜯어서 고치려면 그러면은 실리콘으로 지금 100%를 하는 이 시스템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모듈화, 경량화, 건식 시스템 이게 저는 어쨌든 이게 맞물려서 콘크리트가 너무 비싸지고 그다음에 인력이 너무 비싸지는 거랑 맞물려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시공 품질도 올라가겠죠. 이렇게까지 실리콘을 광범위하게 쓸 줄 몰랐죠. 실리콘은 근데 매직이긴 한 것 같아요. 마법의 재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생각보다 잘 버텨요. 생각보다 그치, 엄청 좋아지기도 했어. 실리콘의 품질 자체도. 이게 정말로 한국이 극한으로 여름 겨울 온도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식 시스템을 싫어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볼트너트가 훨씬 좋은데 볼트너트도 여름 겨울을 지나면서 얘가 자꾸 헐거워져서 자꾸 이거를 보수를 해줘야 되니까 실리콘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구조 실리콘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실리콘이 근데 30년, 50년을 생각을 하면 바뀌겠죠. 실리콘은 5년이에요, 5년. 네. 5년이라고 봐야죠. 기술적으로는 5년이라고 봐야죠. 네. 최대.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왜 사옥 위주의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 사옥을 제외하고는 품질에 관심이 없는 거네. 굳이 이 비싼 파사드 컨설턴트한테 일을 맡길 이유도 없는 거고. 네. 맡겨봐 일만 더디고. 네. 그리고 어차피 시공도 안 돼.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서로 민폐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시공사도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 그분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 사실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죠. 네. 서로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대형 건축물이 아까 제가 이렇게 속된 말로 얘기했지만 80년대 수준에서 변한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런 걸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네. 그래서 좋은 요즘에 그 현대 사옥 처음에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옥만 아모레 퍼시픽 사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옥은
그런 예외는 무조건 사업이에요. 아, 100%. 그리고 자기네만 잘 살아. 건물이 무너지든 말든. 자기네 이름으로 마케팅해가지고 지은 건물은 막 속절없이 무너져도 본인의 사업은 잘 져. 아, 짜증나네. 아, 그래. 이해가. 네,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아, 그 바닥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 소규모 건축물의 집 장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죠. 왜냐면 응. 집장사잖아요. 아, 그렇네. 네, 집 장사. 정의가 같네. 네, 똑같아요. 그렇네. 집 장사네. 근데 그 품질 보증 기간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건물 장사네, 건물 장사. 최대한의 이윤. 그리고 응.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응. 만들어지기 전에 다 팔리잖아요. 그러지. 만들기 전에 다 팔리지. 그러면은 어떻게 뭐가 들어가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죠. 근데 그래도 뭐가 들어가는지 보기는 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완판이 된다는 완판이 게 되죠. 모델 하우스만 보고 다 팔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시장이 소비자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소비자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샀으니까. 그 소비자가 없었잖아요. 건물을 질 때. 그러니까 그 건물을 팔 개발자는 품질에 관심이 없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오케이. 그냥 메비우스 띠 같은 거네. 이 작은 시장에서의 문제가 그 대형 시장에서도 있다. 똑같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파사드 컨설턴트로서 그 시장에 거대한 벽이겠네. 아니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민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는 그래서 안 했고요. 안 하고 마지막에 제가 요즘에는 지금 이제 실무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는 사옥들을 위주로 했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는 파사드 디자인만 했어요. 네, 디자인, 그러니까 외관하고 파사드 컨설턴트는 안 했어요, 저희가. 디자인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겠지. 네. 더 깊이 들어갔다가 민폐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민폐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V가 1호 대상으로 없어질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분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고 저희로서도 사실은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다 없어지는 걸 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그죠. 근데 엔지니어로서 사실 참을 수 없죠. 아니 참을 수 있어요. 아, 참을 수 있어? 왜냐면 사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 지어진 것보다 훨씬 많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사업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1,000,000원을 받고 네. 피저빌리티가 뭐죠 한국말로? 피저빌리티. 접근 가능성? 실현성? 실현 가능성인가 봐요. 그런 거를 스터디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와드리고 그럼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결정도 그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짓지 않았다고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짓지 않기로 한 과정에 저는 그 건축주에게 서비스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사실은 그래서 학교를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런 환경이나 법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뭐 얘기를 해서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네, 건축 스튜디오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환경 스튜디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지.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네. 강의할 때 막 정말 애들 때릴 것 같아서 그만뒀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너무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작은 철물의 디테일이 우리나라에 왜 못 나오는 그 렌조 피아노의 그 아름다운 그 곡선을 갖고 있는 그 작은 철물 같은 게 우리나라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이해가 되네 이제. 그러니까 실현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의지가 없는 거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있어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컨설팅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어요. 더 지금 약간 호황이에요.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런 굉장히 독특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하는 소수의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자본이 쏠렸으니까. 맞아요. 자본의 쏠림이 심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한국에 한다고 하는 그치. 거를 정말 한 2, 3년 동안 저는 많이 옆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저만이 아니라 저같이 비슷하게 파사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요, 근래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게 보편화되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예. 국가적으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쵸.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그 뮤지엄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 안도를 부르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설계를 해요. 그런 건물이 생긴 거는 문화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게 보편화돼야죠. 맞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건축가가 그 레벨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안도 한번 와봐. 안도 건물 하나 짓고, 근데 우리나라 건축가가 한 건물도 안도의 레벨로 어디선가 또 지어지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자본 쏠림이 한쪽 확 너무 많이 쏠렸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진짜 실컷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건축 쪽으로도 안 좋아. 그러니까 건축의 보편성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 지금. 그래서 잘 나가는 놈들만 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자본 권력이 생긴 거야, 코로나 이후로. 건축도 심화됐지. 굉장히 그게. 심화됐죠. 예. 그러니까 좋은 공간을 가진 자만 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게. 그게 너무 심해진 거지, 코로나 이후로. 근데 그걸 자랑해 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정말 건축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소비자가 다시 정말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고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건 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채널이 너무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어서 네. 너무 좋고요. 네. 기승전 피코네. 네, 맞아요. 진짜 더 이런 채널이 더 사실은 많아지고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나 삼중유리를 쓰는 게 맞나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케이스는 저는 그냥 과잉 자제. 그렇죠. 근데 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접근을 법이 막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법도 사실은 정치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쨌든 왜 대형 건물에서의 파사드 품질이 제자리 걸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 나름의 해답은 제가 얻었어요. 이유도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대형 건물 시장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도 더 됐기 때문에 사실 요즘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대표님 입을 빌려서 제가 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었고요. 어쨌든 저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겁니다. 네, 우리 세대가 못 해왔다. 젊은 세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여기까지.